자, 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제2차 아편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제2차 아편전쟁의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정통적인 외교 정책을 이제 고수하는 청의 입장과 대등외교를 요구하는 영국의 입장의 대립, 그 다음에 그 통상 선교 학대 요구, 그 다음에 양지강 내륙 지방의 개방 문제, 어,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남경 조약을 맺었지만 무역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해갖고 이제 그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제1차 중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영국은 자국의 공업 제품 상당량이 중국 시장에 팔려나갈 것을 이제 낙관하였다. 자, 그러나 남경 조약이 맺은 후 몇 년간 제하고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특히 영국의 면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이 매우 부진했는데 이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 정통적으로 이 토포 사업들이 이제 되게 강하죠. 그래서 그 중국의 면포가 영국 제품보다 더 우수해.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판매가 되게 어렵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편 무역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차 생산 수량이 늘어나서 그 영국의 수입 초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아편을 제외하고는 계속 차나 생산 수입이 늘어나는 거야. 생산하는 것은 이제 비단에서 뽑아놓은 비단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한 실이요, 실. 누에코치에서 이제 뽑아놓은 실인데, 자, 그래서 영국은 맨날 이제 아편을 제외하고는 어, 수입 초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타개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영국 공업 제품의 수출 부진은 기본적으로 이 중국 농촌에서 생산되는 면포가 값싸고 품질이 좋아서 영국 면포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경제 구조가 여전히 자급자족 성격이 강한 것과 강대한 내륙 지역과 북방까지 외국의 자본주의 경제가 침투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개 계양장 자체가 이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북까지가 좀 가기가 어려운 거야. 내륙까지 들어가기가. 그래서 추가로 더 많은 개항장을 이제 그 당시 그 서양 열강들은 원하고 있었죠. 자, 늘어난 아편 수입으로 많은 양의 은이 유출되면서 구매력도 떨어진 것도 작용된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뭐 사지. 예, 구매력도 떨어졌고. 자, 제1차 중영전쟁 이후에 강동을 중심으로 영국인들의 행패에 저항하는 민중의 어떤 항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도 영국의 시장 확대 장애가 되었다. 영국은 자국 상품이 팔리지 않는 요인은 그 중국의 제도적 장애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 상품이 대륙 깊숙이 진입하려면 자유로운 내지 여행과 북쪽의 항구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은 무역 확대를 위해 그 중국과 조약을 개정하려고 했고, 미국, 프랑스가 맺은 조약에 의하면 사정에 변화가 생기면 12년 후에 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영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체육 대우를 적용해 남경조약 체결 후 12년이 되는 1854년에 조약 개정 협상을 요구했다. 1854년 4월에 영국, 프랑스, 미국 공사들이 강주에 가서 조약 개정을 요구했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모든 내지의 연해도시, 모든 내지와 연해도시의 개방, 상성과 군함의 양자간 왕래, 아편무역의 합법화. 자, 이 아편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남경주의 때 공식적으로 아편무역 합법화를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지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양약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걸 뭐냐 공식적으로 합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야지 더 원활하게 아편을 확산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지통관세 폐지. 내지통관세 폐지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이금이야, 이금.
정통적으로 동아시아사에서는 이제 보통 그 간세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품에 부과하는 간세보다는 그 일종의 이제 통행세를 부과해요. 통행세. 근데 이 통행세가 한 번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부과되죠. 자, 이근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뒤에 그 태평천국 운동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사절의 북경 산주 이런 것들이 이제 청주에 있었으나 청주는 이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없었다. 미국과 프랑스의 조약이 체결된 후 12년째인 1856년 미국 공사가 다시 조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청주는 조약을 개정할 만한 사항의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수했다. 자, 이에 열강은 무력을 사용해 청주하여금 조약 개정에 나서야 할 필요를 절감했고 그냥 무력 사용의 비밀화 된 것이 엘리오 사건이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아래 엘리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프랑스 선교사 살해 사건도 있어요. 자, 이 프랑스 선교사 살해 사건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내지까지 들어갔어요. 네, 포교 활동했는데 거기 이제 그 망하 조약이나 항포 조약에 보면 내지 포교는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강화 개항장 안에서만 이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종의 불법한 거죠. 조약을 이제 어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지방 그 사람들에게 잡혀갖고 죽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빌미로 해갖고 뭐냐면 어, 그 공격해 온 거죠. 프랑스가.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또 어디에서 이제 보냐면 그 동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동계. 자, 동계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645페이지 펴보세요. 자, 아편전쟁의 패배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청조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태평천국 운동으로 폭발돼 나갔다. 한편 참고로 이제 그 아편전쟁 이중 제2차 아편전쟁 이 와중에 태평천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태평천국 와중에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난 시기였거든요. 네, 요거는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한편 그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경조약으로 5개 항구가 개항되었으나 항구와 연결된 내륙소 내륙 수송의 요론인 양자강 등 내륙 하천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 자, 그 위에 그 외국인의 중국 내지 여행과 크리스토교 포교 활동도 자유롭지 못했다. 아까 이제 크리스토 포교 활동이 어디에만 국한됐다고 했죠? 네, 개항장. 그래서 또 남경 조약의 적용 범위도 그 당시 양국 간의 해석의 차이 보였다. 그래서 무엇보다 남경 조약으로 개항된 5개 항구는 대부분 강남 쪽에 위치하여 청나라 수도 북경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청주에 대한 정치적 협의가 쉽지 않고 영국의 명제품을 추운 하북 지역에 판매하기 곤란하여 대중국 무역에도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자, 그래도 이제 그 영국은 어떤 구실을 잡더라도 남경조약의 개정을 피하려고 했었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엘리오 사건이죠. 그래서 영국은 1856년 강주에서 청해관리가 중국인 소유의 바에 엘리오 웬터가 승무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연행하고 영국 국기를 내는 그 사건을 문제 삼았다. 영국 국기가 이제 유니언 잭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래갖고 이제 일어난 것이 엘리오 사건이야. 물론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말이 많아요. 음, 그때 영국 국기를 내린 게 없었다. 영국 측이 조작한 거다. 그리고 이 배는 중국 배였다. 뭐 등등 있는데 일단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영국은 이걸 꼬투리 삼아서 전쟁을 일으킨 게 목적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의주에 넘어갈게요.
자, 1856년 10월 8일 강주 앞 주강에 정박하고 있던 그 엘로우에 그 중국 간이가 올라가 중국의 승무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연행하였다. 강주 주재 영국 영사는 승무원을 즉각 소환할 것과 배에 걸려있던 영국 국기를 한번 내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다. 성장이 영국인이고 성적이 홍콩에 있으므로 영국 배라는 이유에서 했다. 자, 양강 총독의 성명 측은 중국 항구에서는 중국인 소유의 배에서 중국인을 중국 가지고 체포하는 데 대해서 영국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영국 국기가 걸려있지 않았고 멜로우는 중국인 소유이기 때문에 영국 성적에 등록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성적 등록이 만기가 10일이나 지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콩에 성적을 등록을 해도 그 기간이 있잖아요. 며칠까지 기간을. 근데 그 기간을 만료했던 그 성박이었나 봐요. 그래서 1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영국 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영국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구실을 삼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전쟁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전쟁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굳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만료만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영풍연합군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영풍연합군이 결성해갖고 얘네들이 이제 강조를 점령하거든요. 그리고 그 강조에서 연합군위원회 점령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연합군위원회가 여기 점령하고 여기를 이제 행정을 이제 실시하죠. 일종의 군정을 실시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대구포대를 공격해. 대구포대가 이제 어디냐면 텐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경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대구포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텐진과 북경을 점령하려면 여길 꼭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구포대를 점령하고 나서 곧바로 텐진을 공격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텐진을 점령을 하죠. 여기를. 그리고 이제 나서 그 텐진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이제 이 텐진 조약의 어떤 비준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이걸 또 겁을 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뭐냐면 영국연합군이 대구포대를 이제 다시 공격하죠. 근데 이 대구포대에서 오히려 격파당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지만 이제 하여튼 다시 이제 뭐냐면 공격을 해서 영풍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약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뭐냐면 원명원이 이제 소실되죠. 이 원명원은 동양의 페르시아 궁전을 자랑할 만큼 상당히 어마어마한 그 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냐면 그 자궁성의 어떤 별궁 그 정도의 궁전이었는데 그 속에 있는 이제 세계적인 보물권 문화재를 약탈했어요. 청주는 그 당시 이제 이에 굴복해서 항풍제는 이제 연하의 별궁을 안을 피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울분에서 죽고 6살 아들 동치제가 즉위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그 동치제 어머니였던 그 서태후 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칭왕이 섭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천진조약을 맺게 돼. 네, 북경조약을 맺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둘 것은 텐진조약 내용하고 북경조약 내용들 예. 그리고 원명원이 소실됐다 뭐 이런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뭐 가정들은 이제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예. 천진주와 관련된 내용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은 뒤에 이제 좀 볼게요. 289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대구포대를 점령하고 계속 진격하다가 천진에 이르러서 청조가 파견된 관리들에게 천진조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네 개국이 이제 맺어진 천진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공사의 북경 주재, 그다음에 양자강 유역의 북부 지역 및 기타 지역의 10개 한국 개항. 그러니까 종전에 5개 한국 개항 외에도 추가로 10개 한국 개항됐고요. 내지에서 여행 및 통상, 포교의 자유, 영상재판권의 형사재판권 확대, 양자강 및 통상의 어떤 그 군한 징역권, 통상함의 배상금이었다. 자, 지금 이로써 지금까지 요구는 모두 수락된 것이다. 해갖고 이제 청진조약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청진조약이 북경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외국 사절의 수도 진입을 꺼려했던 청조가 그 비준서를 이제 그 상해에서 비준서를 교환하고 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북경에서 비준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옥신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공격해 들어오죠. 1859년에 6월에 북상의 대구 앞바다에서 이제 이루는데 그러나 북당에 상륙하려는 청조의 지시를 무시한 연합군은 대구 포대의 포격을 받아 대파되었고 영국은 중국이 조약을 파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외국 공사의 북경 주재가 연합군의 군함에 진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조약 파기 당사자는 중국이 아니라 영국이었다. 한편 미국은 그 청주의 요구대로 북당에서 비준수를 공했는데 이때 영벌연합군이 주력했지만 미국도 흡사에 껴갖고 좀 보냈죠. 자, 그래서 이제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대구에서 패전을 선역하기 위해서 대군을 파견했고요. 10월 13일 날 북경을 함락했다. 자, 수도인 북경이 바다에 건너온 그 외국군에게 함락되었던 사실은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황제를 포함한 관리들로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피난 행렬의 주류였고 연합군이 끊임없는 약탈과 방화에 중국 패장병과 토비드의 약탈까지 거쳐서 시한부지의 혼란을 연출했다. 결국 청조는 치욕적인 북경 함락을 당한 후 북경조약을 체결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하원이란다. 그 저기 그 원명원이 불타왔는데 그 관련된 내용 신동기에 있어요. 대구포대에서 폐원 후에 국토동이 붕괴한 양국은 1860년 7월에 2만 명의 원정군을 보내어 북경을 점령한 후 동양의 페르시아의 궁으로 자랑했던 원명원 궁전으로 쳐들어가 그 속에 보관되어 있던 세계적인 보물권 문화재를 약탈했다. 그래서 청조는 이에 굴복하여 그 당시 한풍제가 여다의 벌궁은 난을 피했고 울분 속에 죽고 6세의 아들 동치제가 즉위하니 그 친어머니 서태후가 공치현과 섭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청진조약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또 내용을 추가했죠.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북경조약은 청진조약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불어 다음 같은 내용이 덧붙였다. 그래서 이제 즉 천진의 개항장으로 추가하고 중국인 노동자 콜리라고 하죠. 이민의 허가를 하면서 구릉반도 남쪽의 구릉사를 영국에 그 환영한다는 의미다. 또 과거에 몰수된 카톨릭 교회당을 산안하면서 각성의 그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뭐냐면 교회를 건립할 수 있게 배상금을 증액한 건데 이게 좀 추가하자면 그 구릉반도 있죠. 이 구릉반도는 이제 청진조약 때 이미 그 뭐냐면 그 넘어갔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구릉반도가 아니라 국경조약들이 넘어갔는데 이 구릉반도가 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홍콩섬이 있어요. 홍콩섬. 홍콩섬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앞에가 이제 뭐냐면 구릉반도가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주겠다는 거야. 여기를 하장을 해갖고 이 지역을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 이 홍콩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홍콩은 이제 97년에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을 넘어갔긴 했지만 일단은 이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홍콩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영국에게 하장됐나 이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잠깐만요. 자, 홍콩의 이제 영국 지배를 좀 보면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홍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신계 지역과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릉반도, 여기 주릉반도가 되는데 여기 구릉반도와 그다음에 그 건너서 홍콩섬이 있어요. 이 홍콩섬은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난징 조약 때 이게 이제 넘어갔죠. 여기 구릉반도 일대는 북경 조약 때 이렇게 넘어갔어. 그래서 요 주릉반도하고 그 여기 콩콩섬은 그 뭐랄까요 그냥 하향한 거야. 영국 땅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계 지역이 있는데 이 신계 지역은 1898년에 그 주릉 조차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주릉 조차 조약을 맺게 되었고 요 지역은 신계와 그 주변에 홍콩의 여러 섬들 있죠. 홍콩의 이제 그 여러 부속 섬들. 자, 요 섬들은 그 뭐냐면 99년 동안 조차를 하도록 했어요. 원래 그냥 이제 주려고 했는데 이용장이 이제 반대를 해갖고 영국하고 협상을 해서 99년 동안 조차를 한 거야. 근데 그때는 99년이라는 의미는 반영구적이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시간이었고 원래 이제 그 땅을 그냥 그 먹을 수도 있는데 조차란 이름으로 그냥 넘겨준 거야. 그 영국이 큰 실수를 했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99년이라는 시간이 결국에는 왔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영국이 어 차라리 그냥 요거 신계 우리 가질 테니까 달라. 그러니까 중국이 거절했죠. 근데 문제는 이 신계만 이렇게 떼주면 여기 있는 구릉반도와 홍콩섬 자체가 만 남잖아요. 근데 여기가 영토가 좁고 대부분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그 시설들이 다 여기 신계 지역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요것만 가지고는 이 주릉반도 홍콩섬만 가지고는 도시기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국하고 협상을 이제 벌여서 일국 양제를 이제 인정하는 그 전제 아래 1984년에 12월에 중영 공동선언을 해요. 결국에는 97년을 때 아까 99년이 지났죠. 이게 1898년에 맺어졌으니까 그때 신계 지역을 넘겨준과 동시에 홍콩성과 그다음에 난징을 같이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반환을 했고요. 그래서 대신에 뭐냐면 50년 동안은 그 당시 중국이 홍콩의 그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사회경제 구조,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죠. 자, 그래서 중yon 공동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97년에 반환이 됐죠. 7월 1일 날. 근데 그 중국이 지금 지켜주지 않죠. 예. 근데 영국이 믿었던 게 좀 잘못된 거지. 국제관계에서 무슨 약속이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뭐냐면 홍콩이 이렇게 해갖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신계 이렇게 구릉반도 홍콩섬이 어떻게 영국한테 넘어갔는가를 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과거에 모집된 카톨릭 교회당을 상환하여 각성의 토지에 임대거나 구매하에 교회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렇죠. 이걸 뭐라고 하면 조매권이라고 해요. 토지에 임대해서 또는 구매하거나 교회를 건립하여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조매권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죠.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총재가 그토록 꺼려했던 외국 공사의 북경주의가 확고한 사실로 굳어져 북경공사가 성립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1860년 외국과의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관청을 이제 만드는데 이게 총리학문이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총리학문은 거기 보면 이제 2차 중영전쟁의 결과 북경에 구미제 국가의 공사관을 설치하고 외국 공사와 대등한 자격으로 교수를 맡은 중국 측의 관리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1862년 북경에서 총리학문을 설립해 외정을 담당했다. 자, 이는 서양 여러 나라의 예부나 이는 서양 여러 나라를 외부나 이번 가나다에서 있던 조공국과 달리 취급했던 걸 의미한다. 그래서 총리학문을 이제 설치했다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서 반민공법에 의해서 그 서양 열강들 평등하게 대하겠다라는 걸 이제 뜻하는 거죠. 예. 그 예전에 이번원이나 예부 같은 경우에는 조공 관계의 의미에서 이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총리 대신으로서 공칭왕이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항장이 16개 늘어나고 그다음에 내지 여행권, 항해권이 보장되면서 중국은 서양의 상품시장, 원료시장으로 변했다. 외국 상품에 대한 내지 통상권을 인하는 청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예컨대 이후 면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와 중국산 면포와 면사를 대신하게 되면서 중국 면업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 선교사가 자유로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토지 조매권, 그러니까 토지를 빌리거나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면서 중국 내륙 지역의 중국인 신자가 증가했다. 자, 이것은 이제 공동체 성격이 강한 중국인 사이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켰고, 그 공동체 내 교인과 비교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양자간의 충돌을 넘어선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교환이라고 해요. 교환. 이 교환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설명할게요. 교환이라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아니라는 의미니까 사건의 뜻이죠. 그래서 교환도 크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건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공동체 내에서 항상 공동체 내에서 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어떤 갈등이 커졌는가?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는데 이 원래 교회라는 것이 딱 들었으면 요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일종의 교회를 통해서 생활의 중심이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빈민 규제라든지 뭐 이런 등등 해갖고 그 지역의 토착 사회가 신사층들이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역할을 교회가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사층 입장일 때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 권한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신사층과 교회 측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인들이 그 당시 이제 영국과 프랑스, 특히 프랑스나 영국, 프랑스겠죠? 예, 프랑스다가 이제 강대국인 걸 알고 이 등을 얻고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이런 치해법권 있죠? 이 치해법권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인 관리들은 이제 뒤에 프랑스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막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걸 가지고 치해법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특권을 행사하는 교인들과 그렇지 못한 비교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사회는 교환이 발생됐다. 네. 그 교환이 일어나니까 이제 제국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 선교사 죽고 뭐 신자들 죽으니까 또 이걸 핑계를 갖고 또 들어오게 되죠. 야,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하고 그 교환 중에 대표적인 이제 최고의 교환은 천진 교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의아단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또 외국 군함이 중국 연해는 물론이고 내륙 하천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의 주권에 커다란 위협이 있었다. 그 양자강까지 들어갔죠. 배를 타고요. 자, 그 제1차, 2차 중영전쟁 패배로 인해 남경조약단, 북경조약을 통해 중국은 반식민지화 길을 걷게 되었다. 다시 말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적 시장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려고 반제국주의 운동이 중국 근대사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상황은 반식민지, 그다음에 반봉건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반봉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근대화 이것이 요건데 반식민지 반봉건 중국상에서 반제국주의 반봉건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더불어 중화제국에 수도였던 북경을 함락시킨 서양의 위력과 서양 문화에 대한 지배층의 관심 증가, 중국 사회에서 개혁을 하려는 기운이 가속화되는 것은 결국 양모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자, 한편 서구 앞에서 이제 맥없이 무너지는 그 청중을 본 민중은 청중에 대한 반란을 꿈게 되었죠. 반란군에는 청의 지배에 강하게 반발해온 그 남쪽의 민중들이 주도를 참여했고, 반란군이 이제 세운 태평정이 10년 동안 청과 대치할 수 있을 정도로 위세를 떨치자 청은 안팎으로 이기에 물렸고 개혁을 통해서 이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도 이제 아편전쟁 패배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아편전쟁은 제1차 아편전쟁과 제2차 아편전쟁 전반적인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2차 아편전쟁뿐만 아니라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 이걸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동계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까 이제 뭐 북경조약은 얘기를 했고 이때 이 러시아가 이 북경조약을 맺을 때 영불연합군과 중국 사이에 강할 알선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러시아는 그 당시 영불연합군과 중국 사이에 강할 알선을 됐고 청과 아이온 조약과 북경 조약을 맺어서 흑명강 이북의 영토와 연해주 지역을 처음부터 하향을 받고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부동항 건설을 박차해가고 조선과 두만강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렇게 있죠. 네, 원래 이 땅들이 청나라 땅인데 여기까지 연해주 지역까지 우수강 그 남쪽은 연해주 지역, 그다음 우수강 쪽 여기 지역까지를 했는데 아이온 조약은 이제 요 지역을 이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흑명강 이북 땅 이렇게 갖고 있고 우수강 남쪽 땅은 그 북경 조약을 통해서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극동항들을 이제 배치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엘로우 사건은 그 아주 단순한 도발 사건에 불과했으나 북경조약까지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제국주의의 영국의 사건 확대에 심하여 총조는 미봉책을 급급하면서 사건 수습을 기회에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외교 관례의 미숙. 이때 근대적 외교 관례의 미숙이라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지금? 서양 열강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만국공법 입장에서 본 그 조약을 미숙으로 조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실행하는데 항상 주저하다가 결국 더 많은 걸 상실했던 걸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그래서 천진조약을 맺으려다가 비준 과정에서 옥신각신해서 북경조약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중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영국이 잘못된 거죠. 아니 자기 나라가 자기가 통상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자기가 결정할 문제지 중국이 결정할 문제지 영국이 무력으로 동원해가지고 협박해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관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영국 측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 제국주의 시각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을 넘어가죠. 태평천국 운동. 태평천국 운동을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 라인은 이제 그 요거 한의종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국제 그 제국 질서, 중화 제국 질서의 붕괴를 볼게요.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탈청 현상이라고 해요. 탈청.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국 있죠. 청나라의 주변에 있었던 그 청나라 조공국도 있죠. 여기 뭐 베트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북쪽에 우리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구도 있고, 오키나와. 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청나라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구 열강대에 의해서.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이제 장악하고, 일본이 조선과 오키나와를 장악하죠. 물론 오키나와는 예전부터 이제 일본에 예속화 있었지만, 이제 아예 그냥 여기를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시켜 버리죠. 유구현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탈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신강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세력들이 이제 뭐 들어오기 시작해. 그 여기에서 뭐 위구르 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는 얘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위기 상황을. 그래갖고 이제 두 개의 위교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세방판이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세방 해방 논쟁 같은 거는 뒤에 있으니까 관련된 것들은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안에서 뭐 조계라든지 조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설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전에 동아시아 국제질서,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탈청 현상이라고 해요. 탈청 현상.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중국을 둘러싼 국제관계 변화가 가운데 과거 중국의 조공을 바쳤던 일본은 과거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은 에도먹고 이정 에도먹 그러니까 그 전국시대 이후부터는 조공을 안 바쳤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런 거죠. 자, 일본은 중국과 근대적인 조약인 청해 수호조교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통상장경을 이제 맺게 되고, 그런데 1871년에 청일 양국은 조공을 바쳤던 유구의 포로민들이 그 대만의 토착민에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유구는 이제 오키나와를 얘기하죠. 오키나와는 에도 시대 때 이후부터 그 일본에 계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를 일본이 계속 놨던 이유가 뭐냐면 유구를 통해서 중국과 조공무역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청나라를 모시고 있지만 조공무역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본에 뭐냐면 예속된 상태였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같은 이런 양속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때 이 포로민들이 대만의 토착민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만의 토착민이라는 것은 이제 고산족 같은 그런 족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청일 수호조국 비준에 의해 북교를 방문했던 일본 관리는 이 관련 토착민들 처벌 요구했고, 총조가 토착민이 중국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했죠. 그럼 그 얘는 우리 이제 가나 밖의 일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직접 토착민을 징벌한다는 구시안에 대만의 원정군을 보냈다가 그 청주에서 일본과 무력 대결의 준비태세를 갖췄다가 상대적 군비가 열세란 불성이 나오니까 한 발 물러서게 되죠. 그래서 일본군이 출병을 정당한 행위를 인정하고 살해된 유구민들의 어떤 보상금과 대만 점령지에 일본군이 설치한 시설물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구가 예전에 청나라의 어떤 조공국이었잖아요. 독립된 국가였지만, 근데 이 유구를 뭐냐면 일본의 영토랑 인정해 준 거죠. 왜냐면 일본이 유구민을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그걸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이제 이는 유구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유구를 일본에 속고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 이걸 이제 대만 사건이라고 하죠. 대만 사건. 자, 이러한 해결은 청조가 침략자에 도리어 보상해 준 것은 중국의 무력함을 내에도 드러난 것이다. 자, 중국 안에서도 자강을 추구한 양호운동의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왔다. 자, 대만 사건에
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둔 일본은 이후 유구에 대한 지배권을 더 강화해 1879년에 유구를 오키나와 현으로 개편하고 일본 영토 병합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만 사건과 그로 인해서 유구에 대한 종주권 상실은 그 당시 그 주공관계 축으로 있었던 조공관계 축으로 한 종래 중화주의적 세계 질서에 동요하는 첫 단서가 되었다. 자, 이제 중국은 문화적 우월성과 국력을 배경으로 세계 중심을 군립하면서 인접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동아시아 세계의 구심점이라는 정통적 관념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자, 더 이상 동요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해방과 세방 논의가 있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죠. 즉 이홍장은 그 당시 중국의 병합까지 생각하며 몰려든 각국의 대응에 해양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해 해방론을 주장했고, 방양 자중당은 서북 지방에 있었던 러시아 영토 야심을 더욱 긴급한 위기론지 파악하여 육지강, 그러니까 세방론을 주장했다. 자, 해방과 세방 논쟁은 어디에 자세히 나왔냐면 강자중국사의 자세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중국사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이제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강제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보충 자료에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해방과 세방 논의는 1870년 이후에 이제 이루어졌던 논의인데, 일단 이제 변경 지역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진출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러시아, 특히 러시아는 이리를 점령하고 신강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또 해교도들 반란이 나요. 예. 그다음에 대만 사건 계기로 일본의 진출, 중화체제 동요나 양원도의 해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이 시기가 논쟁했던 시기가 1870 대만 사건 후에 그다음 1875년 초까지 양우운동을 반성하는 제기 차원에서 전개됐는데요. 자, 해방과 세방 논의를 하게 돼. 해방은 연해안을 먼저 방어하자.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이 이렇게 밖으로 바다를 건너서 들어온 그런 세력들부터 방어하자. 주로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거죠. 세방이라는 것은 여기 이거보다는 여기 신강 위구르나 이런 지역에서 들어온 내륙 지역에서 공격한 러시아나 이런 세력들을 뭐냐면 먼저 퇴치해야 된다. 이런 논의야. 자, 해방론자들은 이제 뭘 주장하냐면, 자, 영국과 일본 같은 해상 세력들 경계하고 주 이용자 같은 양목파들이야. 그래서 번국의 심각성을, 이 번국이라는 건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어차피 뭐 신강 위기들 그런 지역들은 필요 없는 땅 아니냐. 얘네들이 뭐 러시아를 먹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핵심부는 여기 있죠. 예, 양쯔강이나 이런 연해안 부분에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키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목적은 이 해방을 목적으로 해서 양호 운동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왜냐하면 주로 서양과 이제 교섭을 통해서 서양과 방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군사력이나 해군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세방파의 저지로 이제 실패를 했고요. 세방 또는 육방은 뭐냐? 서북방이 러시아 진출을 경계하면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양우의 비판적인 보수주의자와 자중당 등 일부 양파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요 의식에 깔려 있는 것은 중흥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중화 사상을 기반한 정통적 세계관 집착이 강하다. 자, 여기 중흥 의식이라는 것은 동치 중흥을 얘기해요. 자, 동치 중흥 때 무슨 운동을 있었죠? 양우 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잠시 이제 뭐냐 서양 열강들의 어떤 침략이 지금 침체된 얘네들 서양 열강들의 내부적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청나라가 아편 전쟁이 망했다가 다시 부흥했다. 오히려 이거는 번국이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 지금 다시 도약하는 시기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켰던 그 예전의 영토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됐냐? 해방과 세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제 지역들에서 반란이 났는데 야쿠백이라는 사람이 반란이 일으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이제 회복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자중당이 그 신강 지역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입장을 때는 중국 입장을 때는 괜찮죠. 왜냐하면 이 지역을 지금 그 당시에 상실했으면 이 지역에 독립국가가 만들어졌으면 뭐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입장일 때는 노동자 땅을 다 뺏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자기 북쪽에 어떤 견제 세력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신강 위구르 지역은 뒤에 이제 그 잠시 이제 중국이 혼란할 때 동투르키스탄이라는 그 국가가 만들어져요. 근데 동투르키스탄 국가들이 만들어지자마자 그 당시 또 중국이 쳐들어와갖고 이제 굴복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기 영역으로 유지가 됐어요. 신강 위구르 지역이.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자중국사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자중국사 그 5권에 있는 내용인데요. 1535번 줄을 보면 자, 1870년대 이래 구례 중화제국 질서에 대한 도전이 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특히 1874년 대만 사건 후 1875년 초까지 당시 양무운동의 성과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해방과 세방 논의는 당시의 그 사회 의식, 상황 의식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를 또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즉 이혼자를 포함한 일부 관료는 번국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요. 해방을 매개로 양무운동의 대표적인 학대를 주장했지만 정통주 중시했던 서북 방향을 더욱 강조한 입장에서는 양무의 비판적인 보수주의자들과 자동장을 포함한 일부 양무 관료들의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획기적 양무 추진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실패했다. 자,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은 중흥의식이 중화사상을 기반한 정통종 세계가 집착이 강화됐다는 측면이 존재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해방과 세방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세방을 이제 하면서 신각 위구르 지역을 이제 뭐냐면 토벌하고요. 해방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런 정책에서 함대를 건설하죠. 그래서 뭐 폭권 함대나 북양 함대 이렇게 세 개의 함대를 건설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이게 13년 기출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 건 이제 읽어볼게요. 청불전쟁의 추이와 결과 볼게요. 자, 청불전쟁은 프랑스가 이제 베트남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선교사의 박해 구실로 베트남 남부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과 제1차 사이공 조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또 제2차 사이공 조약을 또 맺게 돼서 곧이어 프랑스가 또 하노이를 점령하면서 또 있고 후에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세 번의 조약을 맺게 되죠. 1차 사이공 조약, 그 다음에 2차 사이공 조약, 그 다음에 후에 조약 이렇게 있죠. 1차 사회공 조약에서는 주로 남부 지역을 먹게 되고 콘친차이나나 그 동부 삼성이나 뭐 남부 지역, 그 다음에 2차 사회공 조약은 중북부 지역을 이제 먹게 되고 그래서 2차 사회공 조약 결과 이게 베트남 보호령으로 이제 떨어지게 돼요. 프랑스가 이제 보호권을 이제 가지고 베트남이 외교권을 상실한 조약이 이 후에 조약이야. 그래서 베트남한테 통킹에 인접한 한계성을 하장을 받고요. 그다음 그 송코이 유역을 무기한 점령하게 돼요. 세계항구를 개항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조약을 맺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했냐? 중국은 그 당시 그 유영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흥국이 흑기군을 조직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 흑기군을 조직해서 그 당시 베트남 북부에서 이게 프랑스와 싸우게 됐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뭐 후해조약 그 이후에는 중국이 이제 그걸 인정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프랑스가 이제 하노이를 점령하니까 청조가 또 육해군을 파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청불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 청불전쟁이. 그래서 결국엔 청불전쟁 때 그 그 당시 프랑스 군의 복권함대가 괴멸되고요. 결국에는 중국과 베트남 간에, 중국과 이제 그 프랑스 간에 선진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베트남의 종주권이 상실됐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청불전쟁은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 청과 베트남을 식민지 보유하는 프랑스 간에 일어난 전쟁이다. 프랑스는 1862년 선교사를 바퀴르구시로 스페인과 함께 베트남 남부지방을 공략을 했고요. 그리하여 1862년 베트남과 제1차 사이공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콘친차이나 동부 삼성과 골룡도를 획득했고 베트남 식민지화를 뒤졌고, 이어서 프랑스는 1867년에 콘치차이나 서부 세성도 실력을 병합했다. 그 베트남 남부를 이제 병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73년 베트남 북부 하노이를 포함해 송코이 델타 일대를 점령하고 제2차 사이공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이로써 프랑스는 콘치차이나 6개의 식민지를 가지게 됐고, 또 베트남의 독립을 규정함으로써 프랑스의 베트남 사실상 보호용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기 독립이라는 것은 누구부터 독립을 의미할까요? 중국부터 독립이야. 중국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중국이 베트남과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속공은 아니지만, 자, 일단 독립을 규정으로써 중국도 독립을 규정시키면서 프랑스와 베트남의 대등한 관계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프랑스와 조약을 통해서 베트남을 뭐냐면 종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용으로 이제 삼았다. 네. 자, 이는 베트남과 중국의 조공 관계를 부인함으로써 프랑스 측에서는 이 조약을 통해서 통보받는 중국이 베트남이 중국 종속국이라는 주장하여 승인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베트남과 중국의 조공을 부인한 것이므로 프랑스 측에서는 이 조약 내용을 통보받은 중국은 베트남이 중국의 종속국의 주장을 이를 승인하지 않았죠. 1880년 베트남 황제가 조공사정을 보내오면서 원조를 요청하자 청조에서는 이에 대응해 대응책을 마련했고, 청조와 프랑스는 그 베트남의 지위를 둘러싸 외교적 공방을 거듭하는 중 1882년 흑기군이 프랑스 강상 조선단의 활동 방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하노이를 점령했죠. 자, 흑기군을 좀 볼게요. 흑기군은 일종의 민병대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태평정국이 진압한 후에 그 일부가 베트남 북부 운남 국경으로 이동해 정착한 부대인데요. 그 이들은 그 일대 무용도를 장악하고 베트남 정부와 운남성 강국의 후원 아래 그 프랑스가 대치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태평정국 진압한 그 부대가 나중에 퇴직한 후 그 일부가 베트남 본부에 만든 그 민병대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청조도 정규 육해군을 베트남 파견했다. 한때 프랑스와 청은 무력 대응을 회피한 태교체를 찾았으나 프랑스의 내각 교체와 더불어 프랑스는 본격적인 침략을 준비했다. 그래서 베트남의 북부의 프랑스군은 1883년 스토인 후에까지 압박해 후해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한 보호권을 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과의 관계를 간장하며 통킹에 접한 한성을 환영하고, 통킹은 저쪽 북쪽 그 베트남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자, 하여튼 환영하고 프랑스가 송꼬이양 유역을 무기한 점령하고 베트남군이 통킹에 철수하면 그 세계양을 개항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군이 통킹에 철수하며 프랑스군은 흑기군을 토벌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는
후회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후회 조약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을사 조약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 이 을사 조약 때 외교권이 박탈됐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에서는 강경한 주전론이 대두해 프랑스의 공격에 적극 대응하기도 했고 흑개국을 공식 인정하여 지원하기도 했다. 자, 그래야 1883년에 12월에 송코이 삼각교 일대에서 양측의 1차 무장 충돌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프랑스군이 승리되어 송코이 델타 지역을 장악했다. 자, 그래서 청조내에서는 주전론자들이 지구전을 각오한 강경한 저항을 주장했지만 이용장은 프랑스와 하해를 추진해 이용장 프로니에 협정을 맺게 되었다. 자, 이 협정 내용은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보호권을 규정하는 후해 조약을 승인하고 중국의 군의 철수, 프랑스의 청영토의 불침범 등을 포함함으로써 청조내에서 이용장의 부탁에 빈번했다. 자, 이용장은 좀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태평천국 운동 이후에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진압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실권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북양강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번에 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용장은 외부의 전쟁을 잘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일본이나 베트남 이런 전쟁을 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쟁에 계속 이렇게 참여할 경우에는 그 중국의 이제 근대화도 좀 늦어질 뿐 아니라 또 또 이제 자기들 그 가지고 있는 군대도 많이 소모가 되니까 외교를 되도록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주변에 그 있는 보수파들이 왜 넌 싸우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뒤에 막 청일전쟁 끌려다니고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된 것이 뭐냐면 재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을 때 이용장이 큰 역할을 했죠. 이용장이 그 조선과 미국을 이제 수교의 통상을 조정해 주면서 초안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이용장이 썼어. 왜냐하면 이용장 입장부터는 조선은 지켜야 되겠고 조선은 지켜야 되는데 중국의 국력은 잘 안 되니까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이 협정의 실행 단계에서 군대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이 양자 간의 붕괴가 빚어져 다시 전투가 제기됐고 협정은 무의도로 들어갔다. 자, 이게 제기된 이제 전쟁에서 프랑스 해군은 승전을 거듭했다. 육지에서는 중국과 프랑스의 승패를 거듭한 가운데 청조연에서는 1184년에 말부터 강화론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강화에 동의해 1885년에 4월에 전쟁이 종결되고 양국 간 천진조약을 맺게 돼요. 이 천진조는 외교 조약을 많이 많이 맺게 되거든요. 예, 좀 약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있고 그다음 여기는 없지만 1984년에 복권 해군이 그 당시 개멸됐죠. 3대 함대 중에 그 복권 회담이 결렬됐어. 개멸됐죠. 자, 이 복권 회담, 복권 회담입니다. 복권 함대죠. 예, 복권 함대가 개멸됐다. 그러니까 복권 함대인데 이걸 푸젠 해군이라고 해요. 푸젠 중국에서는 복권이 이제 푸젠이죠. 예, 푸젠 함대가 개멸됐고요. 자, 그러면 천진조약의 내용을 볼게요. 천진조약은 전반적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베트남의 종주권이 이제 상실된 거야. 자, 그 내용을 보면 프랑스와 이 베트남 간의 조약을 중국이 인정하며 중국과 베트남 간의 병경 무역을 개방해 통상을 열고 특혜 관세를 인정하고요. 청조 남부의 여러 성의 철도를 부수할 때 프랑스의 업자와 상의한다는 등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남부 지역, 청주 남부의 여러 성의 그 철도를 이제 부수할 때
프랑스 업체와 상의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프랑스 남부 지역이 아니, 프랑스 남부 지역이 청남부 지역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지역이 있어요? 강동, 강서, 그다음에 저쪽이 운남, 그런 일대가 프랑스 세력권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범위에서 프랑스 세력권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좀 보면 이 지역 있죠. 이 지역. 이 지역이 그 당시 이 프랑스 세력권이었어요. 여기에서 뭔가 이제 초점을 만들려면 다 이제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 프랑스의 사전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프랑스의 세력 범위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알아볼 게 좀 있으면 여기 좀 지도를 잠깐 볼게요. 더. 그 다음에 서양 세력들이 각각 조차지를 설치하고 그걸 매개로 해갖고 세력 범위를 정했는데요. 그 세력 범위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만이 나중에 청일전쟁 때 일본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있었던 복건성 일대가 일종의 그 일본의 세력 범위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상동성 일대 있죠. 상동성. 그래서 좌우조만 있죠. 좌우조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교주만 있죠. 교주만. 이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는데 교주만에서 이제 그 독일 애들이 계획도시를 만들었죠. 오늘은 뭐야? 청도죠. 청도. 예, 청도 맥주도 이렇게 유명했던 청도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 상동반도가 이 독일의 아니 세력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러시아 세력범위 이제 노엘 전쟁 이전까지 여순과 대련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 세력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쯔강 입구가 있죠. 양쯔강 입구에 영국이 그 상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 양쯔강 유역은 영국의 세력권 범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력권을 나눠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계지나 뭐 조차 등등을 해갖고 중심으로 해갖고 세력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세력권은 중국의 그 어떤 그 주권이 미치는 분야지만 요 지역에서 뭔가 좀 일을 할 때는 그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범위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한의조 넘어갈게요. 자, 이로써 후해 조약을 중국이 승인하게 되어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이 상실되었다. 자, 유교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중국의 본토방에 그다지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그곳에 대한 종주권의 상실은 그런대로 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그 종주권 상실은 중국 본토 방에 중요한 울타리가 떨어진 나간 곳으로 병방이 떨어져 나간 거죠. 자, 여기서 중국 측에서는 큰 충격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20년간 추진하는 양무운동에 무슨 성과가 있냐 비판적인 여론이 나타났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양무운동이 완전히 파탄됐다는 인식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력의 열세를 보강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양무운동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 양무운동이 파탄되기 시작한 것은 이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은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죠. 요거 그래서 이제 있는데 청일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면 한국사 때 할 때 했으니까 요거는 좀 건너뛸게요. 예. 쭉쭉 건너뛰고 결국에 청일전쟁이 서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 간에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이때 중재했던 조약의 당사자 이용장과 이토 시노부미 요 두 명인데,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죠. 그래서 조약 내용 자체는 나중에 이제 제가 사료분을 아시아사 할 때 좀 하고 여기에서는 요지만 좀 볼게요. 자, 청조는 일본의 강화를 요구했고요. 이용장과 이토 시로부미 사이에 시모세키 조약을 체결했다. 그 조약의 내용은 조선의 자주국임을 인정하며 자주 독립국을 인정하면서 요동반도와 대만,
행운율도를 활용하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죠. 자, 근데 이 요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삼국 간섭 때문에 다시 넘겨줬죠. 러시아에게. 러시아는 이 요동반도를 중국에 청나라에 넘겨주는 대신에 우리가 도움을 줬으니까 너희도 뭔가 보답이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어디를 달라고 한 거야. 그 요동반도 끝에 있는 여순과 대련을 달라고 하죠. 예, 여순과 대련을 달라고 해서 이제 가져가게 돼요. 이쪽이.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조차를 하게 되고 이 여순과 대전 지역은 널 전쟁을 계기로 다시 누구한테 넘어가요? 예, 그 다시 일본한테 넘어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최국대를 인정한 신통사 조약을 체결하고 4개 항구를 개항하고요. 중경까지 양자강을 통행할 수 있는 내지 항해를 보장하고 개항장에서 제조업 종사권을 보장하며 위에서 일본이 주둔권을 보장을 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위에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상동성 부근에 있는 거예요. 상동성 부근에. 예. 그래서 웨이하이 웨이죠. 예. 여기 있는데 잠깐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얘기해요. 여기.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일본군 주둔권을 이제 뭐냐면 보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약 내용이 알려지니까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무력 시위를 벌였죠. 삼국 간섭을 행했고, 자, 이러한 삼국 간섭의 결과, 자, 요동반도를 활용하지 않는 대신에 추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배상금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배상금을 가지고 일본은 이 러시아가 삼국 간섭 때문에 요동반도를 먹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가상히 적응해가지고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 중화공업을 뭐냐면 육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이제 심어주게 되는데 전쟁이 꼭 하면 돈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된 거야. 그래서 꼭 전쟁하면 이기면 배상금을 받게 되고 이 배상금을 통해서 일본을 부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이제 심어주게 됐거든요. 그 나중에 그 너일 전쟁이 끝난 후에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배상금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 국민들이 열받아갖고 거기 폭동까지 일어나.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여순과 대륜 그리고 그 프랑스의 강주만 독일은 교주만 조차를 허용했다. 이것도 좀 지도에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강주만은 여기 부분이에요. 프랑스 일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강주 일대고, 예, 그 프랑스가 주최했던 강동성 일대에 있는 레니조 만도에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순대전 여기죠. 예, 여기.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조차지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허용을 했고요. 자, 이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만든다는 구실로 위해를 이제 조치를 했다. 예, 위해를 해서 여기 있죠. 여기 웨이하이 여기를 이제 영국이 조치를 했는데 이게 1922년에 반환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아마 이제 그 당시 여기 일본이 위에 군대 주둔권을 얻었지만 물러난 것 같아요. 그 기록에 보면 영국하고 그 당시 이제 일본하고 각별한 사이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후 이제 중국인들은 조국이 여러 열강대에 조각조각 분할되어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됐다는 분은 가분이라는 위기는 의식을 느끼게 돼요. 예. 청일전쟁이요. 특히 조선의 상실은 중국한테 큰 타격을 줘요. 베트남도 그 타격이지만 조선은 어마어마하죠. 조선은 거의 조공국 중에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조공을 했던 나라잖아요. 조공 채권각을 맺었던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도 서양 열강들에게 달달이 찍힐 것이다. 그런 가분 의식을 느꼈다. 이 가분이라는 표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가분은 이게 중국 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갈가지 찍히다 이런 뜻이야.
그래갖고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본의 위기의식 외에도 청일전쟁의 패배와 그 결과 맺어진 조약의 내용은 중국인들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중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한 것은 중화제국 질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이 조선이 상당히 의미가 크죠. 중국의 입장을 때는. 또 막대한 배상금으로 청조는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일본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후 일본은 중국에서 서울 열강 같은 지위를 오르게 되었으니 과거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이제 중국보다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자, 그리고 양보운동에 대한 이제 뭐냐 파탄을 불러일으켜. 왜냐하면 양보운동이 메이지 유시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메이지 유시는 크게 성공해갖고 결국에 청일전쟁이 이겼는데 양보운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그 청일전쟁에 패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조공국관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했다. 그래갖고 이런 내부 반성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그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했다. 법과 제도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범법 운동이 일어나죠. 범법 자강 운동. 예. 그리고 이제 이 청일전쟁 결과 이 북양함대가 참패를 해요. 예. 이용장이 있거든. 원래 이용장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자기 함대 일국을 갖긴 했는데 깨지게 되죠. 근데 이 북양함대가 왜 깨졌냐면 이게 이제 서태후 때문에 것도 많아요. 서태후가 그 원명원 대신에 이하원이라는 큰 이국을 만들었어요. 예, 원명이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북양함대나 이런 함대에 쏟아야 할 돈을 그 뭐냐면 이하원에 쏟게 돼요. 그래서 북양함대는 일본의 함대보다 더 크긴 규모는 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하약도 부족하고 대포 살 돈도 없고 그 훈련도 잘 안 되고 돈이 없어갖고 결국에 일본에게 패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양함대가 이제 이때 개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양함대에 대한 참패는 자강을 일차적 목표한 양무운의 파탄을 운명한 것이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패배가 초대한 경악할 만한 위기의식에서 이제 서양의 군사기술을 중심한 근대적 공업을 뛰어넘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법운동으로 나타나게 됐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을 볼게요. 자, 태평천국 운동은 좀 쉬었다가 할까요?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네, 첫 번째는 96번이에요.